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시를 이끄는 건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반도체 업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던 모건 스탠리가 5개월 만에 분석을 바꿨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시장 평균에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핵심은 AI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4월 이후 AI 성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이대로라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요 공급 불일치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는 미국발 관세 영향을 언급하며 반도체 업황에 부정적이었는데 약 5개월 만에 이처럼 정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시각이 달라졌으니 목표 주가도 올랐겠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모건 스탠리가 최선호주로 꼽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기존보다 12% 오른 9만 6천 원입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역시 기존 26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 심화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공급 과잉 리스크가 감소하고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업황 기대감에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키움증권도 9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전망과 실제 주가 흐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시장이 활발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더 많이 터집니다. 관련 소식도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이 고객들의 수수료를 이중으로 떼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석 달 만에야 사태를 파악한 대신증권은 부랴부랴 환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먼저 사건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신증권은 올해 6월 9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의 파생상품 옵션 거래 수수료 일부를 과다 징수했습니다. 최근 대신증권은 고객들에게 야간 선물 오픈 이후 파생상품 정기 점검 과정에서 옵션 수수료 일부에 대해 과다 징수된 현황을 인지해 이 과다 징수된 옵션 수수료를 환급하고자 한다고 안내했는데요. 정확히는 파생상품 옵션 거래 야간 수수료를 이중으로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파생상품 야간 시장에서 옵션 매도 또는 매수 거래를 한 뒤에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주간에 매도 또는 매수 거래를 한 경우 야간 옵션 거래 수수료가 2번 거친 건데요. 대신증권은 이번 달 12일 고객들에게 환급 안내를 하고 추가로 거둔 수수료를 환급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중으로 거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회사 관계자는 과다 징수 규모와 관련해서 500여 명에게 4,800만 원 정도가 더 거쳤다며 이미 환급이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신증권은 이런 수수료 과다 징수 사실을 3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다 징수가 시작된 6월 9일은 한국거래소가 자체 파생상품 야간 거래를 시작하며 야간 거래 상품도 5개에서 10개로 대폭 늘린 날인데요. 수수료 부과 관련된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 정규 거래는 자체 운영하고 야간 거래는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와 연계해서 운영하다가 올해 6월 9일부터 야간도 자체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의 구호 중 하나는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입니다. 이 구호 아래 출범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첫 작전 세력을 적발했습니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세력인데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처분의 수위가 어떨지 관심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우선 적발된 세력의 시세 조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종합병원,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이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며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만 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 통정 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온 건데요.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주가를 조작해왔고 이들이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 조종 사건입니다. 이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 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 조종 자금을 조달했고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 조작을 실행, 유통 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주가를 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네, 물론 추가 조사와 수사를 거쳐야겠습니다만 이제 관심은 실제 폐가 망신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히 환수하겠다라면서 주가 조작은 폐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병도 병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픈 가족에 대한 뒷바라지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써서 간병을 하려다가도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에 망설여지기 마련인데요. 이에 정부가 일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5년 안에 이 부담을 60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본인 부담을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월 평균 200만 원에서 267만 원까지인데요.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로 줄어듭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개인이 100% 부담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이른바 간병 파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 비율을 본격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약 6조 5천억 원을 들여 본인 부담률을 30% 내외로 줄일 방침입니다. 네, 이거를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하지는 않을 거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와 같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환자들도 포함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1만 5천 명인데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약 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증 환자가 40% 이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별하고 여기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만 간병비 급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 10만 병상을 선정해 8만 명에서 10만 명의 간병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건보공단 내 재정 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용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비행기 이코노미석은 콩나물처럼 빽빽한 만큼 아주 작은 넓이 차이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이코노미 좌석 넓이를 측정해봤는데 제주항공의 좌석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제주항공의 좌석은 얼마나 좁았던 겁니까? 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좌석수 200석 미만 항공기 기준으로 제주항공 B737-800 기종의 이코노미 좌석 최소 넓이는 41.4cm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종을 쓰는 진에어나 티웨이 항공 좌석이 못해도 43cm를 넘은 것과 비교하면 1.6cm가량 좁은 겁니다. 여기에 앞좌석과의 간격을 곱한 승객 1인당 면적도 제주항공이 가장 좁았습니다. B737-800 기종 기준으로 제주항공의 1인당 최소 면적은 0.305제곱미터로 진에어 티웨이보다 좁았습니다. 제주항공의 올해 8월 말까지 여객수는 모두 1,086만 4천 명으로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사마다 좌석의 넓이가 제각각인데 항공사별 정리된 자료를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의 좌석수와 의자 넓이, 간격 등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좌석 간격이나 넓이를 최소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최대 좌석수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각사의 영업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는 건데요.
좌석 넓이와 간격 등은 비행 피로도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항공사 선택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어제 저녁 잇따라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항을 시작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사고가 터지면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우선 운항 중단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7시쯤 옥수 선착장에서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가 11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채 강 항복판에서 20여 분간 멈춰섰습니다. 선박은 비상조차로 가까운 뚝섬 선착장에 접안했지만 이후 뚝섬에서 잠실까지의 운항은 취소됐습니다. 당시 조차기에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방향타가 움직이지 않는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30분 뒤 다른 한강버스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잠실에서 마곡으로 가려던 또 다른 한강버스가 하이브리드 동력장치 이상으로 결항돼 양 방향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네, 사고 관련해서 서울시 설명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기 계통 이상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긴급 점검과 안정화 조치를 마쳐 오늘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선착장 안은 퇴근 시간대였던 만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민들로 혼잡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객들에 따르면 선내 안내 방송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안이 커졌고 특히 고령 승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개통 나흘 만에 운항 차질을 빚어 한강버스의 안전성과 운영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어서 해킹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KT의 소액 결제 피해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둘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나 세대를 가리지 않고 알뜰폰 가입자까지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밝혀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도 10명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9년 가입자가 3명, 2000년이 2명, 2002년이 1명, 2004년이 4명 등인데요. 또 KT 고객이 아닌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59명 포함됐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가 각각 90명, 또 20대 피해자도 36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이번 사고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장기간 근본적인 문제가 방치됐다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정보통신망법은 명확하게 소액 결제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가릴 주체는 통신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결제 대행사 피지나 앱스토어 운영사와 해결하라고 뒷짐을 지면서 이용자 불만이 끊이질 않는 건데요. 과기정통부는 이렇듯 현장에서 법 규정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걸 이미 11년 전에 알고 지난 2014년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주희 민주당 의원실이 확인 결과 과기부는 최근 10년간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 책임 규정을 만들어만 놓고 관리 감독은 안 했다는 얘기라서 정부 역시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300만 명 가까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롯데카드 해킹 사고 역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 롯데카드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도 국회에서 간담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MBK 측이 참여를 했다고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국회에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후속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함께 주주 책임론이 불거진 MBK 파트너스의 윤종화 부회장도 참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K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해킹 사태로 롯데카드에 어떤 제재가 부과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유출로 판단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요. 지난해 매출액이 3조 원에 달하는 롯데카드에 이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9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해킹에 의한 과징금 한도는 최대 50억 원입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정보 등 신용거래와 관련한 정보는 통상 신용정보법에 적용을 받고 개보법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정법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방미의 첫 일정으로는 1경원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이 대통령은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나 AI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에는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블랙록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등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블랙록은 약 1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7천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 운용사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차원의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과 저장 장치, 송배전망까지 결합해 국내 기업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협의는 추후 과기부와 블랙록이 TF를 구성해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통령의 또 이번 일정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더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5일엔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기 위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거물급 금융투자사들이 참석이 예고된 만큼 다양한 글로벌 자본 유치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도 AI와 에너지, 인구 등의 현안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미국 내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게 핵심인데 윈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양사의 동맹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대규모 AI 인프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사용해 오픈 AI 모델을 학습, 배포할 수 있는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10기가와트는 그래픽 처리 장치 400만, 500만 개 규모로 엔비디아가 올해 출하할 총량이자 작년 수준의 2배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단계적 투자 과정에서 첫 100억 달러 투입 시기는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을 활용해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소식이 어떤 점에서 각자에게 윈윈이 될까요? 네, 일단 오픈 AI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일주일에 7억 명이 이용하는 챗GPT를 통한 제품 서비스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의 고성능 AI 칩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오픈 AI를 주요 고객으로 유지하면서 치열해지는 AI 칩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두 회사는 이번 파트너십이 오픈 AI가 오라클, 소프트뱅크, MS와 진행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인프라 작업을 보완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지분을 받아서 오픈 AI 주요 주주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세부 사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확정 그리고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부들의 타이레놀 복용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자폐아 출산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수십 년간 사용된 타이레놀에 때 아닌 대형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품의약국 FDA를 통해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열에는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0년 대비 자폐증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의학계 지침의 정면으로 배치되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인 타이레놀은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진통 해열제보다 태아에게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로 임신부에게 처방돼 왔습니다. 타이레놀을 사실상 복용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반론도 만만치 않죠. 네, 타이레놀 제조사인 캔뷰는 독립적이고 건전한 과학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타이레놀은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 중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학계와 과학계에서도 타이레놀과 자폐의 연관성에 대한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FDA는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발병 위험 증가의 연관성에 관한 증거가 누적돼 왔다면서도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고 과학 문헌에도 반대 연구 결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마하, 즉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되는데요. 다국적 제약사가 미국인들에게 비싼 값에 약을 팔고 있다면서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타이레놀은 그 표적이 된 회사 중 한 곳인 존슨앤존슨이 만드는 약입니다. SBS 비즈 김상훈입니다. 대웅제약의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섭취한 소비자에게 간염이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제품의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기준 위반 사항은 없었지만 음주 전후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관련 주의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